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3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상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절 MIA 1906에서 여섯 번째 근인주의와 입증책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인주의와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근인주의와 입증책임의 순으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근인주의라는 것은 인과관계에서 나오는 이론인데요. 보험자는 부담 위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 보상 책임을 지게 되고 또 면책 위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손해 사이에서 일정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인과관계가 부담할 위험과 손해, 즉 부담할 위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을 하게 되고, 부담하지 않을 면책 위험과 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이것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과관계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또 학설이 있는데요. 우리 해상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근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MIA 1906 제55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인과관계설이 근인주의인데요. 다수의 원인적 조건 중에서 그 손해에 가장 가까운 조건, 즉 근인, proximately caused b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근인만을 손해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고 먼 원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근인주의입니다. 이 가까운 원인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에 있어서 효과에 있어서 그 결과에 가장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근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제55조 제1항에서 근인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보험증권에서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근인주의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하나 보시면요. 1918년 이카리아호 판례가 근인주의가 시간이 가장 가까운 것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효과 면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얘기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이런 전환점이 된 대표적인 판례인데요. 레인랜드 쇼핑 컴퍼니 대 노르위치 유니언 파이어 인슈런스 소사이티 사이의 사고입니다. 이제 이런 판례인데요. 이카리아호는 포획 및 납포 위험과 전쟁 위험 면책으로 보험에 들어졌는데요.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 잠수함에 의해서 프랑스의 르아브르 항구 근처에서 어뢰 공격을 받고 손상이 심한 상태로 입항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어뢰 공격을 받아가지고 선박에 이제 파공이 생긴 상태로 이 배가 르아브르 항으로 이제 입항을 해서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수리 작업 도중에 돌풍이 심하게 불게 되었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수 작업과 수리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파공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박의 침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부두에서 침몰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항만 당국에서 부두 외곽으로 이 선박을 이동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르하브르 항 안에 있지 못하고 항구 바깥으로 나가서 결국은 이제 풍랑에 완전히 노출되는 상태로 배가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부두 외곽에서 조수 변화가 심하고 풍랑이 심했기 때문에 이 바텀 타치와 바닥에 닿았다가 뜨는 거죠. 이와 같이 바텀 타치와 바닥에 닿는 이런 리플로팅을 반복하다가 선체 후미가 부러지면서 이렇게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몰의 원인을 두고 이렇게 다투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이제
근인주의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이러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전쟁 위험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는 조건으로 보험에 들게 되었는데요. 지금 주장이 이제 각자 다른 것이죠. 선주 측에서는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풍랑에 의해서 선박이 침몰을 했기 때문에 해상 위험으로 인한 손해다.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보험자 측에서는 오히려 그보다는 어뢰 공격을 받아서 선박이 파공되었고 그 파공으로 인한 것이 결과적으로 선박이 침몰하는 가장 가까운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인데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풍랑에 의한 위험이 가장 시간적으로 가까웠었고요. 침몰과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어뢰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파공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판결은 파공되는 것이, 그 어뢰 공격을 받아서 파공된 것이 선박 침몰의 근인이라고 보고 보험자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부터는 시간적인 관계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인 면에서 가장 가까운 원인이 근인이다,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이 효과 면에서도 가장 가까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시간적인 그 근인과 효과적인 근인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고 봤을 때는 효과 면에서의 근인이 근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판례 입장이고 근인주의의 해석 원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입증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해상 위험을, 담보 위험죠, 보상하는 위험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열거된 위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피보험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반면 예시적 열거주의 방식에서는 모든 위험이 일단 보험자의 그 보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피보험자는 손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보험자에게 보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멸실훼손이 면책 위험에 의하여 야기되어졌다는 것을 보험자가 반증하지 못한다면 보험에서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예시적 열거주의다, 이렇게 보는데요. 따라서 입증 책임 면에서 봤을 때는 예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 피보험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면책 위험에 의해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위험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보험을 들 때는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내게 필요한 위험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가 보험을 여기다가 들어서 이것을 커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손해에 대해서는 첫째 개념, 두 번째 물적 손해, 세 번째 비용 손해, 네 번째 책임 손해, 다섯 번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상 손해라는 것은 보험의 목적인 선박이나 적하 등이 해상 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해상 손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손해는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 책임 손해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물적 손해는 이 보험의 목적 그 자체가 멸실훼손되는 경우에 물적 손해가 발생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물적 손해는 전손, 즉 토털 로스와 분손인 partial 로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손은 피보험 이익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다시 이는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현실 전손은 보험의 목적이 파괴되어 멸실한 경우로서 물리적으로, 즉 실체적으로 멸실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물건 본래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또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실이 있는 경우,
선박 또는 화물의 행방이 상당 기간 불명하기 때문에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현실 전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 추정 전손은 이 constructive total loss라고 하는데요. constructive라는 것은 이 construe라는 영어가 해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 현실 전손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해석을 할 때 전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추정 전손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의 목적이 현실 전손이 될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이것이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선박이나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여 피보험자가 그것을 회복할 가망이 없게 될 경우 또는 회복 비용이 회복한 후의 가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물의 수선비와 목적지까지의 운반비가 도착한 후의 화물 가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 화물을 수선하고 목적지까지 다시 사고를 수습한 이후에 운반할 때 비용이 실제 화물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것도 추정전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선박의 수선비가 수선 후의 선박 가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도 이러한 그 추정전손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자동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더라도 오래된 자동차가 중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정도 하는데 사고가 나서 수리하려니까 수리비가 한 뭐 150만원 든다 이러면은 이것은 전손으로 보고 1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치가 없다고 보고 추정전손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추정전손은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정당하게 위부란 것은 영어에서 abandonment, 즉 포기하다는 뜻이거든요. 보험자에게 그냥 줄 테니까 이것을 전손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정당한 위부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위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전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손으로 처리를 해서 그대로 수리비를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부제도라는 것은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 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사고에 대해서 보험 금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료를 시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포기하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위부라고 합니다. 다음은 분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손은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훼손된 경우인데요. 단독훼손과 공동훼손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인 그 분손은 단독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손으로서 보험의 목적이 일부 멸실훼손된 경우인데 그 손해를 피보험자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자기 혼자 손해보게 되는 것을 단독훼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공동훼손은 공동훼손 행위로 인하여 또는 공동훼손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인데요. 이때 General Average Act, 즉 공동훼손 행위라는 것은 공동항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위험에 놓인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을 행하거나 또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훼손 행위라고 합니다. 이 공동훼손을 General Average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General Average를 보통 해석하라고 하면은 average가 평균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반 평균, 공동 평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average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 네 번째 정도의 의미가 손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average는 여기서는 해손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general이라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해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공동항해
항해 사업이라는 것은 배에다 화물을 싣고 운항을 할 때 이 배가 사고가 나면은 선주도 손해를 보고 화주도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희생을 일부 화물이나 선박의 일부를 희생시키더라도 이러한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이러한 그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희생을 하거나 비용을 들이는 것을 우리가 공동훼손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공동훼손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는 물적 손해인 희생과 비용 손해인 비용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공동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한 자는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일정 비율의 분담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공동훼손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공동훼손이라는 것은 배가 화물이 너무 많이 실려가지고 운항하다가 풍랑이 심하니까 침몰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배도 전손되고 화물도 전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배를 고의로 암초에 부딪히게 해서 좌초시킨다든지 해서 화물의 대부분을 안전하게 보존을 했다 하면은 선박이 좌초됨으로써 발생된 손해가 공동훼손 행위로 인한 손해다. 공동훼손 손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인을 시켜서 배를 안전하게 이동을 시켰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도 공동훼손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동훼손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손해가 피보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피하기 위함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라야 보험자의 공동훼손과 분담금에 대한 보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동훼손이라는 것은 해상법상의 일종의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특수한 제도로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요. 공동훼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가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런 공동훼손 행위가 없었다면 내가 보상해줘야 될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동훼손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자기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분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보험 위험과 전혀 관계없는 공동훼손 행위라면 이 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공동훼손 희생을 당한 재산의 소유자는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배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 손해 중에서 자기 부담으로 귀속될 부분에 한해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동해상사업단체에 속하는 재산, 즉 선박이나 운임 또는 화물이 동일인의 소유일 경우 공동훼손 손해나 분담금에 관한 보험자의 책임은 이들 이익이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채권 채무 관계에서 봤을 때는 그 선박과 운임 화물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채권 채무가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없는 것과 같아지는데요. 결국 각각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을 들었다고 보면은 이렇게 되면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 그러면 보험에 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혼동을 시키지 않고 각각의 그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훼손의 정상 기준은 통상 선화증권 뒷면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요크앤토프 규칙이 그 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법에도 공동훼손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요크앤토프 규칙 몇 년도 거를 사용하겠다 하면은 그 규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공동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이 화주에게 요구하는 서류로는 공동훼손 맹약서, 제너럴 에버리지 본드, 그린이 아니고요. 여기는 제너럴 에버리지 본드입니다. 화물 가격 신고서, 밸류에이션 폼, 공동훼손 보증장, 제너럴 에버리지 개런티 또는 공동훼손 공탁금, 제너럴 에버리지 디파짓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용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용 손해 중에서 보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순수구조료, 계약구조료,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조사비용 등이 있습니다. 먼저 순수구조료는 해난 사고에 놓인 재산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로, 즉 계약에 기하지 아니하고 구조환자에게 해상법에 의하여 피구조자가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셀비지 차지 또는 임의구조료, 즉 순수구조료 또는 임의구조료라고 하는데요. 피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구조료는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해로서 회수할 수 있는데, 순수구조료는 그 지출된 사정에 따라서 구조료 또는 공동훼손 비용, 즉 General Average Expenditure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구조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난 사고에 놓인 재산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하여 구조환자에게 계약에 따라 피구조자가 지급하는 보수를 계약구조료라고 합니다. 계약구조료는 셀비지 피라고 하는데요. 그 발생된 상황에 따라 계약구조료, 손해방지비용 또는 공동훼손비용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별비용인데요. 보험의 목적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특별비용이라고 합니다. 공동훼손비용과 순수구조료 이외의 비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특별비용, 즉 particular charge는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보험 위험을 원인으로 하여 비용이 발생되어야 하고 그 발생이 이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통상의 경비 또는 그 경비의 증가분이어서는 안되며, 또 손상된 보험의 목적만을 위해서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합니다. 순수구조료는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없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당해 보험의 목적의 이익만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어야 하므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공동훼손 비용이 되며 손해방지비용으로는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손해조사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검정인인 서베이어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가 조사되는데, 이러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조사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손해조사비용을 서베이비라고 하는데, 이러한 손해조사비용은 당해 손해가 보험자에 의해서 보상될 경우에 한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책임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의 목적을 사용, 관리, 운항하던 중에 사고로 타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책임손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해상손해를 구분해 보면은요, 크게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와 책임 손해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물적 손해는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전손은 다시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 분손은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비용 손해는 순수 구조료, 계약 구조료, 특별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손해 조사 비용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 방지 비용과 손해 조사 비용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손해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손해 조사 비용은 소위 이 손해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그 손해에 기여됐는가, 또 비용이 얼마나 들은가,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조사하는 서베이어 비용을 손해 조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에서는 이 중에서 그러한 손해가 부보돼서 피보험 위험이 있어서 손해를 보상해야 될 대상이 될 경우에만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조사 비용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책임손해로는 통상적으로 충돌배상금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P&I에서도 대부분 손해는 책임손해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로는 첫째 적하보험에서는 책임 손해를 제외한 이 모든 손해가 해당이 되는데요. 현실전손, 추정전손, 단독훼손, 공동훼손, 순수구조료, 계약구조료,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조사비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손해방지비용에 한해서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상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선박보험에서는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를 보상하는데요. 여기에 추가하여 충돌배상 책임도 제한적이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손해방지비용이나 충돌배상금은 예외적으로 각각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추가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워런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런티에 대해서는 그 개념과 종류, 비용 손해, 책임 손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티는 피보험자가 특정한 사항을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것 또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 또는 특정한 사실 상태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약하는 것을 워런티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 워런티의 종류는 명시적 워런티와 묵시적 워런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증권의 보험계약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약관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워런티를 명시적 워런티라고 하고요. 법률의 규정 또는 커먼로상 당연히 인정되는 워런티를 묵시적 워런티라고 합니다. 이러한 묵시적 워런티는 증권이나 약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피보험자가 이를 충족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데요. 적법 워런티와 가망능력 워런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워런티를 위반하게 되면 위험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충족되지 않았다면 보험증권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자는 워런티를 위반한 때로부터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워런티의 위반 이전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반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사정의 변경으로 워런티가 계약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나 워런티의 충족이 그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위법이 되는 경우 또 보험자가 워런티 위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약관 해석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관 해석 원칙으로는 첫째 계약 당사자 의사 존중 원칙, 두 번째 문헌 위주 해석의 원칙, 세 번째 수기 문헌 우선의 원칙, 네 번째 작성자 분리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의사 존중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가려내어 그 의도에 따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문헌 위주 해석의 원칙은 보험증권의 각 문헌은 특별한 별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문적 이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평이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속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문헌 위주 해석의 원칙입니다. 또 수기 문헌 우선의 원칙은 수기 문헌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해석론인데요. 구약관의 경우 로이즈 SG 팔러시 본문약관, 이태리서체 약관, 난의약관, 협회약관, 기타 특별약관, 스탬프약관, 타자약관, 수기약관이 있으면 거꾸로 수기약관이 가장 효력이 강하고 그 다음 타자약관, 스탬프약관, 기타 특별약관, 협회약관, 난의약관, 이태리서체약관, 그 다음 본문약관 이렇게 이제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이건 왜냐하면 기본적인 약관은 그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되어 있는 약관이고 이것을 조금 변경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이태리서체 약관을 넣고 또 그 특별한 합의를 했을 때 난외 그 칸 외에다가 뭐 따로 이렇게 약관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하게 되고요. 수기 약관이 가장 우선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도 뭐 타자 친 것도 없고 해도 당사자가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인쇄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스탬프를 찍었거나 타자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특별한 합의를 해가지고 기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손으로 서서 글자를 써서 여기다가 이제 약관을 만들었다는 이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듯이 약관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이 당사자가 가장 예외적으로 합의했는 것이라고 보고 수기문헌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약관의 경우에는 본문약관, 난외약관, 협회약관, 특별약관, 스탬프약관, 타자약관, 수기약관의 순인데요.
예, 거꾸로 이제 수기약관부터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인데요. 문헌의 뜻이 애매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는 작성자가 어떻게 보고 했느냐, 즉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은 작성자가 이걸 만들어 놓고 이 약관에 따라오세요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해석이 A로도 되고 B로도 된다. 근데 A로 해석하면 보험자에게 유리하고 B로 해석하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면 B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상 제 32강 강의를 여기서 거의 대부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그 근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전손의 요건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해상보험법상 워런티의 개념과 그 다음에 종류 또 워런티 위반의 효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3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